아, 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올해 마지막 달인데, 벌써 12월이죠. 근데 벌써 시험날이 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의외로 짧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경험 생애 중이 동안에 참 좀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이제 그 4주차 주제는 그 입문과정에서 계략적인 걸 이제 그 파트마다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책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흐름이 이제 인력공단 목차가 어느 정도 흐름대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주에는 이제 그 용어, 부동산 학이 뭐라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기본적으로, 그래, 이제 기본적인 용어를 이제 출제한다고 제시했으니까 이제 세 문제를 내야지 해서 뭐 개념, 복합 개념, 뭐 토지 용어, 뭐 특성 이런 거 위주로 쭉 설명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핵심이 이제 들어가야지 해서 경제론이라는 파트를 통해서 수요 공급을 이제 언급을 쭉 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한 5문제 정도가 다시 쭉 배당이 되고, 그리고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제 시장 아니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주제를 뭘 출제하겠다. 그래서 3주차 때 시장론을 쭉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 국수 BBB라는 게 있었죠. 국지적 시장, 수급 조절의 곤란성,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의 비공개성. 그래서 이제 앞잘따서 암기하면은 좀 위험한 내용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 내용이 풀어서서 나오거든요. 올해도 보면 그래요. 국수 BBB를 암기하면 좋은데 그거 그대로 암기한다 신봉하지 마시고 풀이를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어차피 능력은 갖추게 돼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실 거니까. 그리고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러고 나서 쭉 효율적 시장도 약간 했었죠. 그리고 공호입지론도 봤지만은 이제 그 시장론에서 중요한 게 입지론 중에 상호입지론. 상호입지론은 뭐 어차피 여러분 출제 문제 보다 보면은 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 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올해도 내년도도 나올 거예요. 그게 중력 모형. 중력은 끌어당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인력. 사실상 유인력만 아시면은 내용이 다 풀려요. 100%. 그래서 유인력은 점포가 배우지에 있는 고객을 끌어당길 때 그 힘을 유인력이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점포를 이용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은 그 다양한 걸 다 논할 수는 없고 딱 2가지 독립 변수를 논합니다. 뭐하고 뭐? 크기하고 거리. 크기가 클수록 유인력은 커지죠. 그래서 크기의 비례,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룰룰룰룰룰룰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력공단 목차가 시장에 대해서 문제를 그 경제학적인 논리를 잡았으니까 시장에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시장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정부가 이제 그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를 정책이라 그러고, 근데 개입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부동산 정책하면은 범위가 너무 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를 딱 4가지를 제시해 줬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책이 보통 편집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해 드립니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출제위원들 중에 조금 이제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그 전통적으로 시험 범위를 제시해 준 내용에서 안 내고 다른 데서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 가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출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가지고 인터넷 그 탐정을 통해서 밝혀내서 출제원 그 학교에다가 집중적으로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 1분 간격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무서워서 다음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수험생 고시 수험생 중에서 가장 강성인 분들이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한번 본 사례가 우리 시험이 최초죠, 최초. 근데 요즘에 조금 순화되셔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쫓아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로 그냥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20만 명이 한 번씩만 통화해도 엄청나죠? 후배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학원생분들은 특히 안 하시는 것 같아. 왜? 올해도 그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엄청나게 붙으셨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다른 데는 좀 그런데 작년에 이제 워낙 1차만 붙으신 분들이 많아서 2차만 보신 분들이 워낙 많아 2만 몇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많이 붙으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동차 합격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벌써 거의 90%는 합격문에 담그신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정책논 부동산 정책논인데 얘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이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제가 4가지 목차를 적어 드릴 겁니다. 이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인력공단에 제시된 목차는 부동산 정책의 개념 및 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거를 우리 시험 타이틀로 바꿔서 논하면은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문제 타이틀이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적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게 정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거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논리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 논점은 그 토지 시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개입하자 토지 정책. 다만 이제 제가 그 시험 때까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토지 정책에 대한 부분 중에 그 부동산 정책 시험 내용 중에 이 토지 정책 내용을 잘 대비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올해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작년 이제 그 4년 동안에 보면은 그 토지 정책이라는 논리를 이제 문제를 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주제가 그 언급되는 게 보기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언급되고 보니까 대부분 다 공법 문제가 나왔었어요. 공법에 보면 2차 과목이 공법이죠. 거기 국토계획법이라고 있어요. 국토계획법상의 각종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가 있죠. 그것이 학개론에 나와요. 근데 나오는 수준이 2차를 공부하시면 기초가 나올까요? 아니면 기초가 나올까요? 정말 기초만 나와요. 근데 1차만 하신 분들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토지정책에서 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도시개발법인가? 거기에 각종 뭐 수용 방식, 뭐 환지 방식 막 나오거든요. 그것도 시험에 여기서 나옵니다. 또 토지정책에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는 안 그랬어요. 올해는 토지정책 기본서 내용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올해의 공법이 워낙 많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바뀌어가지고 지금 공법 기본서 쓰신 분들이 머리가 아파요. 이거를 내년도에도 2월 달에 전면 개정되는 것도 있어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공법 교수는 맨날 매일매일 법제처를 들어가세요. 불쌍해 죽겠어.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거의 안 바뀌어 있어, 이게. 민법 교수님은 1년 내내 안 들어가 봐요. 그래서 공법 교수님이 좀, 그래서 책을 쓰시는 거 옆에서 봤는데 어떤 다른 학원나 공법 교수님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다시 책을 다시 내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안 바뀌는데? 이렇게. 어쨌든 토지 정책은 그래서 대비가 2가지를 하셔야 돼. 2차 학과문이 국토계획법 용도 기본것만 나오니까 한번 안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그 정도 한번 보시고 정말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개론의 이제 기본서에 나온 토지정책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거를 소개만 한번 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되고 세 번째, 근데 이것만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학개론 수준에 나옵니다. 주택정책, 주택시장에 문제 생겼어요. 주택정책. 그리고 네 번째가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별건 아니고 우리 올해 나왔던 이제 조세정책 내용 중에 보면은 작년에는 안 나와서 올해는 틀림없다 그랬는데 이제 틀림없이 나왔어요. 핵심이 이제 물론 뭔가 있지만은 그 주택 그 보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어요. 소유자가 임대 주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 보유세가 증가됐대. 보유세하면 대표적으로 뭐죠? 재산세죠. 그럼 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보유세가 증가되면은 감소하겠지. 그렇죠? 상식이죠. 근데 감소하는데 뭐 증가 이렇게 나왔다든지 그리고 취득세율이 지난번 말씀하신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하됐대. 그러면 그 주택 가격 그 수요가 어떻게 될까? 근데 감소로 나왔어요. 뭐 이렇게 비상식적인 지문이 있어?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 살고 있지 않아요. 임대 주고 있어. 그러면은 거주자하고 소유자가 지금 다르죠. 민법상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다른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재산세를 부과했어. 그럼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인이 부담할까? 임차인이 부담할까? 그때 달라요.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조세 귀착이라는 거야. 세금을 재산세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 논리를 이제 논하는데 다만 이걸 할 때 탄력성 개념을 하기 때문에 탄력성을 이제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결국 이것은 명칭은 조세정책 문제지만은 타이틀로 핵심은 수요 공급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탄력성이 이해가 되면은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그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그거를 이제 딱 4가지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토지정책 빼고는 아마 학원에서 그 준비해드린 지문 있죠.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론까지는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르는 책에 이제 편집된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거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주제, 정부 시장 개입하고 이 주택 정책 2가지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네, 2가지 내용이 그럼 어떤 식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책의 내용을 조금씩 틀어서 보도록 하겠어요. 책의 흐름이 그 부동산학적인 흐름과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어느 걸 이제 보시냐면은 그 페이지 58에 보시면은 그 큰 2번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설하러 뭐라고 설명된 건 안 보셔도 되고요. 이제 내용은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것이 이제 그 정책인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요 타이틀에 2가지 목차를 꼭 알아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이거 표라기보다는 흐름을 적어드릴 건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 번째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돼. 방법. 또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표현할 때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 방법에는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책이 어디 언급되어 있냐면은 60페이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게 흐름에 맞춰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라고 돼 있죠. 수단, 방법 똑같은데 방법으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거기 직접 방법하고 거기 2번에 간접 개입 있죠. 직접하고 간접만 보시면 돼. 토지형 규제는 이제 다른 논리입니다. 토지 정책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그 직접하고 간접 위주로 이제 우리 시험이 구성이 되는 게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적인 개입 방법이 있고 직접이란 말은 뭔가 적극적인 느낌 드나요? 소극적인 느낌 드나요? 그 느낌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간접적 개입 방법은 뭔가 좀 있죠. 직접 그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소극적이지. 그렇죠? 제가 집에서 뭔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하지 않은 것도 잘못을 인정받아요.
그럼 집에 계시면 저한테 직접 개입할까 간접 개입할까? 바로 개입합니다. 바로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밥 흘렸지? 해가지고 2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개입해요. 집에 계신 분이 잘못하면은 저는 개입할 때 간접으로 개입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면 직접하고 간접에 대한 논리를 이제 목차를 잡아 이렇게 봤는데, 이런 어떤 의미냐면은 시장이 어쨌든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제 발생하지 않으면은 시장에 개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직접적 개입 방법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시장에서 발생된 문제는 시장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시장을 불신하는 겁니다. 시장을 불신을 하고 그러면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 직접적 개입 방법이에요. 근데 간접적 개입 방법은 시장에 발생된 문제를 시장 스스로 치유하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스스로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간접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만 시장이 좀 흥분이 돼 있으면 조금 억제하고 조금 이제 위축돼 있으면 좀 북돋아주는 이런 식으로 개입하게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직접하고 간접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이미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원들은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수험생분들 수준이 있죠.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하고 이제 간접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지만은 방법이잖아요. 타이틀이. 그러면 각각마다 종류가 뭐가 있는지를 나열을 하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나중에 요약집을 나눠드릴 때 그렇게 되겠지만은 종류를 꼭 알아두셔야 돼. 우선은 이제 직접 개입 방법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본문에서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임대료 이런 거 규제해요. 원래는 시장에서 가격은 누가 결정을 해요? 시장에서 당사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결정된 가격을 믿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시장 직접 개입 방법이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결정 무시해. 우리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결정된 가격으로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게 이 분양가 임대료 규제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도 몇 번씩 나왔는데, 이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누가 공급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죠. 그 민간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대표적으로 주택 정책에서 언급되는 두 가지 논리고, 그리고 이제 공용개발. 공용개발도 이제 언급이 됐죠. 그 개발하는데 공용개발의 반대말이 뭐죠? 그죠. 민영개발을 하죠. 근데 민간개발에 대한 논리도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거든요. 다만 민간개발이니까 정책하고는 안 맞죠. 그 사적 그 주체에 대한 논리니까. 그래서 요 민간개발론이 나중에 보면 부동산 개발론이 따로 있어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는데, 다만 이제 민간개발 문제를 낼 때 아주 드물게 공용개발하고 약간 비교되는 상황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공용개발은 이제 어쨌든 정책론에 대한 영역이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할까요? 너무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같은 논리로 토지 수용도 가끔 나오고요. 그 5번째 토지은행 제도. 그 토지은행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토지은행 제도를 그 운영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지금 횟수로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토지은행 제도를 이제 그 토지 정책론에서 우리가 학계론 수준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책이 작년에 기본서 내용이 거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재미난 현상은 토지은행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단독 문제로 한 번 나왔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었어. 도입되지 않았는데 냈다는 것은 그 외국에서 일반적인 교과서상에 나오는 토지은행의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도입이 됐어. 이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도입되고 나서 자주 언급을 했어요. 근데 단독 문제를 내지 않고 지문으로 하나, 둘 정도만 나왔었어요. 토지은행 제도의 어떤 목적, 운영 이런 약간씩 나왔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단독 문제로 나왔어요.
그 토지은행 제도, 근데 단독문제 나왔는데 보자마자 답을 찾으신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토지은행 제도를 우리에 도입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그 토지은행을 누가 담당할까 할 때 지정을 했어요. 누가 토지은행 역할을 하냐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래 업무가 있을까 없을까? 본래 업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정할 때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이니까 토지공사가 있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근데 이제 주택공사를 합쳐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러잖아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제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하고 별도로 이 업무를 담당하라 해가지고 홈페이지하고 근거 법률도 다르고 그 회계 처리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올해 황당한 지문이 토지은행을 누가 한다고 그랬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렇게 냈었어요. 보자마자 이거 이상하다 해서 찍었을까 안 못 찍었을까? 찍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순수한 의미 부동산 개론책에 나온 거 가지고 뭐 문제 낸 것이 28회 때 요겁니다, 이거. 토지은행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목차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공공임대 보유제도가 잠깐 제목 물어봤을 때 나왔었고 공공임대 보유제도 그리고 이제 공공투자 사업까지 언급했어요. 공공투자 사업. 종류를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1, 2, 3, 4, 5번으로. 그때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한다. 그리고 이제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한 논리는 그 말씀드렸던 시장 기능에서 해결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명칭열 불문하고 각종 보조금, 그리고 각종 부담금, 그리고 각종 세금.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담금, 예를 들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했대요. 이게 3년 연속 나왔거든요. 개발 부담금을 보기 중에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간접이지. 왜 간접이야? 부담금이니까. 각종 보조금, 각종 부담금, 각종 세금 그래서 하도 많이 나와서 버브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니까 이게 무조건 간접적인 개입 방법이에요. 근데 26회 때랑 27회 때는 연타석으로 두 개발 부담금이 직접적 개입 방법이다 했어요. 그게 틀렸잖아. 그게 정답이었어서. 근데 올해 또 나왔어. 근데 올해는 옳은 집으로 나왔어요. 부담금은 간접이다 해가지고 옳은 집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은 전부 다 간접적 개입 방법입니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입하는 거.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금융시장과 연관되는 이 단어들은 전부 다 이제 투자라든지 금융론에서 따로 별도로 공부하시는 대표적인 주제거든요. 다만 이제 정책론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금리를 조정하는 거. 금리.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 기준금리 높였죠. 한국은행에서 정책 기준금리 높여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제 기억은 처음 높인 것 같은데 지금 한 몇 년, 5년 이내인가 계속 동결 인하 동결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리가 정책 기준금리야. 정책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서도 자체 기준금리를 높일 우려가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금융론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대출을 만약에 받으신 분들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신 분 계시거든요. 아마 충격받으셔서 숙사하시다가 숟가락 놓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고정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지라는 사고방식으로 아마 이제 더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그래서 만약에 그 11월 1일인가 11월 30일인가 그 정책 기준금리를 만약에 높였다. 그럼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라고 물어봐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LTV라고 이제 명칭만 한번 해볼게요. LTV도 많이 들어보셨죠? LTV 투자론의 핵심인데 이걸 대부비율이라고 그래요. 대부비율. 돈을 얼마나 빌려주느냐 그 비율이 담보가치 일정 비율을 하는 겁니다. LTV 꼭 써주니까 이것도 뭐다? 간접이고 DTI 다 대출과 연관돼요. DTI가 이제 지난달 11월 달 말에 많이 언론에 나왔어요. DTI가 금융론의 핵심이거든요. 올해도 나왔는데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것도 소득 중에 일정 비율을 이제 대출 계산할 때 결정하라는 건데 LTV랑 DTI는 전부 대출액과 관련되는 정부 규제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DTI 문제가 계산 문제가 한 7문제 나왔거든요. 우리 포함해서. 근데 언론에 나온 것은 기존의 DTI가 신 DTI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신 DTI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보고 신 DTI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다 수정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결국 DTI 문제가 29회 때도 또 계산 문제로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는 거야.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거의 거짓말 하나 못하고 15초 이내에 푸릅니다. 우리는 계산 문제를 15초 이내에 안 푸는 것은 그냥 다 패스하는 거야. 딱 보면서 이건 4번 딱 하는 거죠. 그냥 5번인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그래서 계산은 너무 많이 걸리는 것은 안 푸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잘 100점 맞아도 합격. 60점 맞아도 합격.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방법과 직접과 간접이 있는데 이런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걸 일부러 내가 암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처음부터 고통받으면 하지 마시고 정책론을 최소 한 10번 정도 보실 거 아니에요. 10번이 뭐예요? 도부지. 기본서는 한 30번 이상 보시게 될 걸걸요? 믿기지 않으시지? 처음에는 한 3개월 걸려요. 근데 시험 보기 3일 전에는 한 번 이렇게 돼버려. 스피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들이 특히 단독으로 나오는 거, 분양가,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용개발, 토지은행 얘네들은 단독으로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공용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보조금 이런 것은 세금은 이제 별도로 내고 얘네들은 투자금이 단독으로 나오는 주제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아시게 될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고통을 받지 마시고 다만 큰 틀이 있죠. 직접 간접이 있는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차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걸 정책으로 따지면 정책 기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근거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이야. 기출문제 보시면 이유로 내는 경우 기능, 근거로는 다 똑같은 말이다. 이거는 어디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 58페이지에 그 타이틀이 1번의 정부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입 이유야, 이유. 이유인데 이제 밑에 양가로 2번은 아시면 돼요. 그 이유니까 대표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이유니까. 이유니까 두 가지 있겠지. 오유면은 5가지인데 지금 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표현해 준 기출문제 역사가 있어요. 다만 그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상대적으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출제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생각을 많이 억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기출문제 역사 최초에 보면은 두 가지 목차를 집어넣어 가지고 내용을 소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엎기가 어려워. 그러면 뒤엎으면은 그 옛날에 뭐 틀렸던 사람들을 맞았다 수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기출문제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역사적으로 기출문제 내용이 나중에 출제한 사람한테 뒤엎어진 적은 약 2번인가 해서 학교론에서는 옳은 걸 틀린 걸 바꾼 적이 있고 틀린 거 옳은 걸 바꾼 적이 있었고 그게 좀 텀을 길게 해요. 다 잊어버린 다음에 바꿔놓으니까. 어쨌든 이유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던 표현이 이 정치적 기능이라는 말을 썼고요. 제가 쓰면 저는 이렇게 안 쓰거든요. 정치적이란 말을. 근데 또 하나가 경제적 기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쓴 분류한 옛날 이제 출제위원 지금도 물론 강의하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고민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럼 정치란 말하고 경제란 말을 의도적으로 썼어요. 그럼 두 가지 단어를 보면은 어느 게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용어인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정치가 더 따뜻한 말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이 경제는 시장이죠, 시장. 그럼 시장은 뭐하고 뭐가 이루어진 거야?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죠. 옛날에 수업 들을 때 그분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적이 있으셔서 저런가? 라는 이제 처음엔 동감 못 했는데 그게 우리 시험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대. 나중에 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균형 가격이 있고 균형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시장이야, 시장. 그 시장인데 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존재입니다.
시장에서 냉정하다는 시장이 냉정한 AI 요즘 유행처럼 퍼지는 AI 같은 감정이 없는 존재거든요. 그걸 무슨 단어로 알 수 있냐면은 수요와 공급을 처음에 들어가실 때 수요하고 공급을 할 때 수요는 무슨 수요라 그랬어요? 유효 수요야, 그때 그 수요야. 유효 수요고 공급은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지. 그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냉철한 용어입니다. 유효 수요를 예를 들면 유효 수요는 구매 의사는 당연히 있다 하더라도 아무 사람한테 시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랬죠. 뭐를 조사해? 시장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장은 구매력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그랬죠. 구매력이 없으면은 문을 닫아버려요. 문을 안 열어준다는 뜻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그 유효 수요라는 단어가 구매 능력이 있어요. 누가 문을 두들겼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요 가격 있죠. 요 가격에 대한 지불 능력이 구매력이 안 되네.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요. 문전박대 당한다는 뜻이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시장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야. 시장 문 밖에서 배회하죠. 이걸 주변인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 말은 시험상의 용어는 아닌데 주변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시장은 냉철한 존재라서 시장 안에 있는 요 사람들에 대해서만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변인은 시장에서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은 시장 버림받았지만은 정부까지 버릴 수 없잖아요. 이 주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치적 기능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의도에 있는 게 정치가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뭐 저거죠. 계층 간의 갈등 이런 거를 해결하는 학문이다라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전개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기능하면 요게 그 내용입니다. 요즘에도 정치적 기능 이런 표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요 말은 나와.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정치적인 키워드다라고 알아두세요. 이게 키워드, 사회적 목표. 근데 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겠죠.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목표, 다양한 계층 대상의 사회적 목표를 할 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문적으로 그러면은 이 목표를 그 이념으로 따지면 대표적으로 아마 효율성이라는 부분하고 형평성 등으로 우리는 이제 축약할 수가 있을 거야. 그 효율성과 형평성은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효율성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논리고 형평성은 더불어 살자는 분배 논리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따뜻한 이타심을 가진 용어는 어느 걸까요? 형평성이야. 그 약자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형평성 논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기능, 효율성, 형평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어느 걸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을까요?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왜냐 사회의 다양한 계층 중에는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있죠. 이건희 회장님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어묵 가격이 500원짜리가 600원으로 올라간 거에서 충격을 받으시겠지. 그렇지 않으시지. 그렇죠? 가진 자들은 본인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풀어 죽겠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약자들이 있잖아요. 약자들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사회는 이제 다양한 계층 중에 약자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는 추상적으로 한번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용어를 쓰게 된 거죠. 그러면은 누굴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럼 어느 정책상의 내용으로 연결시키고 하다가 우선 대상은 사회적인 주변인은 구매력이 아직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저소득층이라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매력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규결시켜야 되니까 어디 타겟팅 잡을까? 그래, 주택 정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주택 정책 중에서 그럼 뭐가 출제할까 하다가 결정된 것이 그래서 시험에 아주 뻔질나게 매년 나오는 게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정책이 왜 많이 나오는가는 그래서 이 정치적 기능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이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한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임대주택 정책에서 임대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임대주택 시장은 수요자인 임차인과 공급자인 임대인 간의 관계죠. 누가 더 약자야? 임차자가 더 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임대료 보조
이 세 가지가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다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리를 시험 문제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보조금, 임대료 보조금 정책을 뒤에서 논할 텐데 이 정책이 들어가면 아 얘네들은 전부 다 정치적 기능이구나 하셔야 돼. 또 때마침 실제 문제에 보면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정부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X지. 무슨 기능? 정치적 기능이 틀린 적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은 정치적 기능인데 이거를 뭐 경제적 기능이다 해도 잘못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적 기능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데 경제적 기능은 이제 시장 안에 들어왔어요. 출입물 구매력이 되는 사람이. 그러면 가격을 지불하면은 그에 맞춰서 자원을 배분을 받아야 돼. 자판기가 일종의 시장이라 그랬죠. 자판기에서 이제 그 수요자가 자판기 커피 한 잔에 500원이다. 500원을 집어넣잖아요. 500원 주면 커피라는 자원을 배분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500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저처럼 한 200원만 있는 사람, 주머니 아무리 뒤져 200원만 있는 사람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 자판기 앞에서 뱀뱀 돌죠. 주변인이지, 지금 사회적인 약자지, 그렇죠? 가만히 지켜봤던 원장님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얼마 부족해요? 300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원은 보조금을 지급했지. 그래서 제 돈 200원하고 300원 보조금 받아서 나도 구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 열어줘서 들어가는 거 있죠. 이게 원장님의 저한테 개입하는 정치적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면은 이제 모른 체 한다 그러면 저는 자판기 밑을 큰 자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동종업소 들어간 게 있는가 아니면 들락석해서 돈이 떨어지는 게 있는가 하는 데도 없어요. 그냥 불쌍해서 무릎 꿇고 이렇게 있고요. 근데 500원을 지불하는 사람은 자판기라 해서 커피라는 자원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버튼 눌러도 커피가 안 나와. 그럼 뭐야? 시장이 망가진 거지. 그럼 불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걸 누가 개입해? 정부가 개입하죠. 그 시장 망가진 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시장 망가진 거를 시장 실패다 그럽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경제적 기능 키워드는 뭐냐면은 시장 실패란 말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경제적 기능이다.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말이 나오면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원도 그래서 원장님이 자판기에서 커피 안 나오면은 이제 망치 들고 갑니다. 그 망치에선 이거 보이지? 자판기 하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서 커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 정부 시장 개입이라는 타이틀이 이제 방법하고 이유가 있는데 방법은 직접 간접으로 종류를 다다다다다다. 이유는 정치 경제인데 정치는 사회적 목표, 경제는 시장 실패.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정치적 기능에 대한 논리는 이제 주택 정책에서 내겠다. 주택 정책은 근데 별도의 목차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시장 실패인데 시장 실패는 그 별도의 목차가 없죠. 얘를 세트로 내겠다는 뜻이야. 자연스럽게 이제 해가지고 시장 실패에 대한 논리가 목차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시장 실패.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체계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잡아놓는 거야. 다 보기가 처음에는 다 힘들어요. 그럼 과부하 상태에 빠지시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거를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논할 사항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냥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왜 시장 실패가 오른쪽 59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나오는 내용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 시장이 해줘야 될 역할은 시장 실패 개념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시장 실패 개념은.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래 공통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에요. 역할. 근데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망가져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못 해주는 일체의 상황을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되는 것은 뭐고 안 되는 건 뭐라는 것은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개념이야. 그러면 우리 시험은 그냥 이렇게 관념상으로 가지신 다음에 타겟팅 삼는 것은 그 원인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러면은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해서 종류를 우선 알아두시고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이 이런 게 있으니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잖아요. 그 누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서 거기에 맞는 시장 실패 원인에 맞는 대처 방법이 다 똑같겠어, 다르겠어? 다를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에 맞는 대처 방법을 시행하는 과정 중에 이것이 이제 한 세트로 논하다 보면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좀 디테일하게 나올 것이고 아닌 것은 그냥 목차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거에서 1, 2, 3, 4, 5번으로 낸 적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종류를 알아두셔야 돼. 종류 중에 이제 가중치로 공부합니다. 제일 많이 나온 종류가 외부 효과야. 외부 효과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올해도 지문으로도 나왔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보통 따로 목차로 잡아서 보통 수험서들이 이제 편집이 돼 있어요. 외부 효과 왠지 어떤 단어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공공재. 그러면은 내용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단독샷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외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사실상 목차만 보셔도 될 정도예요. 세 번째가 독과점 기업의 존재. 네 번째가 규모의 경제. 우리 책은 규모의 경제가 독과점 기업 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정확한 불완전한 경쟁.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효율적 시장과 연관돼서 나오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 기출문제 내용 중에 보면은 이거를 이제 1, 2, 3, 4, 5번이 아니라 지문으로 약간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등으로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외부 효과, 공공재, 정보의 대칭성은 시장 실패 일으키는 원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이걸 딱 글씨 바꾼다는 거지. 비대칭성인데 팍 대칭으로. 이게 이제 불완전한 정보다라고 얘기하는 시장 참여자마다 정보가 똑같지 않다는 뜻이고 이런 것은 이제 잠깐 목차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그 잠깐 맛배기만 봤던 효율적 시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요. 요거는 이제 여태까지 그 내용이 깊숙하게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내용적인 건 두 가지 위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 나중에 극단적인 경우는 두 가지만 내용 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목차만 보시면 돼. 시장 실패라는 타이틀 하에서는 그래도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도로 하고 나머지 독과점 그 책에는 그래서 1번 타자가 외부 효과고 59페이지에 2번 타자가 이제 공공재로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우선 원투로 제시되고 두 가지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 굳이 여기 안 쳐도 기본서에 쳐놓으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책에는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시장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3번 불완전한 시장이 독과점 기업이에요. 독과점 기업. 그리고 불완전한 시장 규모의 경제로는 불완전한 경쟁인데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복습하는 기분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독이 뭐죠? 하나죠. 독은 하나. 그렇죠? 그리고 과는 많은 거요? 아니, 소수예요. 소수. 혹시 그럼 독과점 폐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독과점 폐해. 시장에 보면은 독점 기업이 있고 과점 기업이 있어요. 독점 기업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과점 기업은 소수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소수. 근데 독점 효과하고 과점 효과 비슷해. 왜냐 이제 과점 기업들은 본인이 소수라는 걸 알죠. 그래서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합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죠. 이렇게 독과점 방지법에 근거로 해서. 근데 요거는 개념이 잠깐 이제 복습하는 기분으로 논한다 보면은 지난주에 시장론을 볼 때 시장에서 가격은 소수가 지배한다 그랬나요? 다수가 지배한다 그랬나요? 소수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독과점 기업이잖아. 그러면 공급자가 소수란 뜻이야. 그럼 소수의 공급자인데 그럼 해당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어떻게 돼? 수요자가 다수라는 거야. 그럼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공급자가 자기가 가격 지배하겠지?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독과점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본인이 소수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격 지배 행사하는 과정에 가격이 비싸게 나올까 싸게 나올까? 아주 비싸게 나와. 우리 현대자동차처럼 이렇게 외국보다 좀 싸대매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격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겠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수요자 공급자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결정한 가격을 시장에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공급자들은 그 필요한 양보다 과다 생산하겠어? 물량을 과소 생산하겠어? 과소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량까지도 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자를 완전히 이제 쥐어잡고 있습니다. 이게 독과점 기업에 대한 논리지. 그럼 이거를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독과점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취한 거를 확인되면은 독과점 방지 그 규제를 하겠죠. 과징금 부과. 근데 그 영역은 우리 시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 거의 독과점에 대한 논리만 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음식을 거의 독점이죠. 그럼 집에서는 음식값을 제가 그 저녁 특히 일요일 날 오후에 점심을 먹을 때 비싸요, 싸요? 거의 집에서 제가 먹어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우연치 않게 먹으면 이 인간이 밥을 달래네? 뭐 해가지고 저한테 이게 독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이제 가격을 받아요. 그럼 밥을 컵라면 줄 테니까 화장실 청소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딜을 해, 딜을. 그 충분하게 공급할까? 적게 공급할까? 적게 공급하지. 충분하게 공급하면 너무 많이 저 인간 집어넣으면 먹고 쓰러질 거다.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소파에서 누워서 잘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만 줘서 허기만 겨우 면할 정도로. 그래서 조금 다시 더 줄게라는 식으로 계속 유도하면서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일요일 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시험 학원에 나오는 게 더 어쨌든 즐거워요. 밥은 주니까.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가 독과점 기업하고 연관성이 있고 규모의 경제는 수요 공부에서 개념 나온 적이 있었어. 혹시 규모의 경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들어본 적 있으실 거야. 대형마트 이용하는 사람들은. 규모의 경제가 왜 시장 실패하고 이제 간접적으로 관계가 되냐면은 생산으로 따르자면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대량.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약간 설명된 것이 동그라미 이제 60페이지 동그라미 3 불안전 시장에 동그라미 니은번에 언급이 돼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럼 학문적으로 대량 생산하면 장기 평균 비용이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비가 어떻다는 거야?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야. 생산비가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기업의 생산된 제품 가격은 낮을까 높을까? 낮게 되겠지.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거를 비용 체감 산업이라 그래요. 어떤 의미냐? X제라는 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X 제품을. 하나가 이제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 A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B 기업은 달성하지 못했다고 알고 계시고, 그러면 시장에 나온 제품 X제에 대한 제품 가격이 있죠. 그러면 A 기업이 생산된 X 제품은 어떻다는 거야? 싸요. 근데 B 기업은 그걸 달성하지 못한 거죠. 이건 대량 생산 체제, 소량 생산 체제. 대기업, 소기업인가 봐요. 그럼 비싸게 나오겠지. 그럼 같은 대체제잖아.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은 대체제는 시장에 나왔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지는 관심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야? 대체제는 오로지 싼 것만 선택하지. 이게 물건이 싸니까 소비자는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요 B 기업은 아무도 안 사니까 도산하게 돼 있어요. 결국 이제 이 규모를 달성한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우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달성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독점되면 어디로 넘어가? 독과점으로 넘어가지. 그럼 나머지 그 소기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업이 됐지. 소수만 남았어. 이제는 소비자를 이제 가격으로 이제 거꾸로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는 지역에다가 대형마트가 들어섰어. 그러면 어떻게 돼? 대량 생산체를 같은 물건이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중소마트는 이길 수가 없죠. 소비자 다 열로 가서 그 소매 활동 가는 게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 망했어. 그럼 대형마트 하나만 딱 남았어. 이걸 알까 모를까? 이제 이 지역에서 본인이 시장에서 독점이라는 걸 알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군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정부는 알지. 그래서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격주로 못하게 하신다며요. 일요일 날 격주로 못하게 하는 건 약하다 그랬죠. 대형마트는 일요일 날 격주로 못하게 아니라 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만 문을 열고 나머지를 다 닫아버려야 돼. 오, 통신 나고 쪼 이렇게 등등등으로 이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적으로 독점화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시장에 다룰 거니까 정보가 시장 차원에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언급해 드렸지만 이건 뭐 나중에 하고 세 가지는 극단적인 거는 힘들면은 제목만 보세요. 왜냐 1, 2, 3, 4, 5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 보시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갈 것은 뭐하고 뭐밖에 없다? 외부 효과하고 공공재. 올해도 그래서 나온 것은 외부 효과랑 공공재만 나왔어요. 오지선다로 문제를 내면서 외부 효과랑 공공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게 다시 앞 페이지에 유명하죠. 59페이지의 내용으로 그 외부 효과가 아까 별표 치시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또 뭐만 공부하면 되는 것인지를 조금만 이제 주무셨다 할까요? 예,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요거 이렇게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습니다.